이어서 중세 유럽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10세기, 11세기가 가장 중세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앞 시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어떤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5세기부터 한 10세기까지 서유럽 지역은 프랑크라는 게르만의 종족 국가가 영토를 굉장히 확장하는 시기였고, 그 시기에 계속된 어떤 전란을 겪었다. 이슬람, 그 다음에 마자르족, 그 다음에 또 이제 북쪽에서 내려왔던 노르만족의 그런 공격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공격을 받고 나중에 이제 9세기, 10세기가 되면 이 나라가 세 덩어리가 난다까지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세 덩어리가 난 이후에 유럽에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일종의 정치적 제도, 경제적 제도, 소위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흔히 봉건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그 봉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그림을 좀 보고 갈까요? 선생님이 이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걸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클로비스, 우리가 저번에 프랑크 왕국의 시작점,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로만 카톨릭 세례를 받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요. 자, 가장 유명했던 장군, 이순신 같은 장군이 있었다. 이슬람 격퇴를 물리쳤다. 이슬람 침입을. 그래서 이게 칼 마르텔, 찰스 마르텔이라고 부르는 이 인물이 말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피핀이 왕위 찬탈을 했고, 그래서 카롤린거 왕조를 세우고, 그의 손자였던 샤를마뉴가 지금 이제 가장 위대한 더 그레이트 대왕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샤를마뉴가 800년에 정확하게 800년에 너는 서로마를 이었다 라고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프랑크 왕국의 가장 전성기 때 영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할되는 모습, 지난 시간 설명했었죠. 9세기에 지금 이게 왼쪽에 처음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르덩 조약이라는 게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그림이거든요. 그 최종적으로 이 조약에 그 베르덩 조약은 앞에 거고요. 앞에 지도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베르덩 조약의 결과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메르센 조약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약을 통해서 870년이 되면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누어진다. 요게 나중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어떤 경계선의 시초가 된다 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2차 민족이동, 우리가 9세기, 10세기는 지금 이렇게 이제 프랑크 왕국이 800년까지 굉장히 전성기였다가 9세기, 10세기가 되면 이제 서서히 약화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한 번의 엄청난 민족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저 위에 보라색은 뭡니까? 바이킹들입니다. 바이킹들이 또 얼마나 많이 갔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이 선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입니다. 이게 전부. 그 다음에 이제 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그 마자르족, 우리 마자르족은 아시안 계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마자르족이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헝가리, 지금의 헝가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헝가리 가면 약간 에이시안틱한 문화들이 꽤 많이 있다 그러면 유럽에서 가장 아시아적인 지역이 헝가리죠. 그래서 이제 헝가리 쪽으로 막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 이슬람 세력들이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 있고 스페인에 그 당시에 거의 왕국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계속 이제 이탈리아 쪽을 공략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민족이동입니다. 자, 9세기, 10세기 동안 유럽은 또 한 번, 한 200년의 전란을 겪게 되는데, 이 전란기 동안에 여러분, 유럽인들은 전쟁에서 인간들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질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쌤의 설명 방식입니다. 여러분 노트에 쌤이 아예 중세 유럽의 사회 구조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게 도형을 사용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쌤이 아예 빈칸을 비워놓은, 아예 한 바닥 다 비워놓은 게 노트에 있어요. 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건 쌤이 만들어낸 설명 방식입니다.
30년 노하우입니다. 예, 이거 뭐냐면 여러분 공식으로 보면 왼쪽 집 더하기 오른쪽 집 이퀄 뭡니까? 10세기, 11세기 유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중세 유럽의 가장 전형적인 10세기, 11세기의 모습은 뭐다? 두 개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집이 뭐냐? 왼쪽 집은 세모, 네모는 우리가 흔히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봉건제, feudal system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뭐겠어요? 위에 십자가가 있나요? 예, 로만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로 다 설명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세기, 11세기 유럽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회 구조를 설명하세요 하면 뭐 하나는 봉건제, 예, 세속적인 거, 또 하나는 로만 가톨릭 교회. 예, 이렇게 설명하시면 두 개가 다 이 10세기, 11세기를 다 설명하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다 설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봉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봉건제는 선생님이 요 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종제, 세모는 주종제고 밑에는 장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우리는 합쳐서 봉건제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이 개념은 사실은 봉건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사실 서유럽에서 나왔고, 요걸 우리가 이제 그 동양에도 중국에도 봉건제도가 있죠. 예, 그런데 중국의 봉건제와 서양의 봉건제는 좀 다릅니다. 거긴 혈연적인 게 있고요. 이 중세 유럽에 있었던 봉건제는 혈연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뭐 봉건 시스템이 뭐냐 이러면 정치적인 시스템이 있고 경제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세 유럽에 여러분이 태어났다. 10세기, 11세기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이미 귀족이란 게 있습니다. 계급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급이 없지만 우리 돈이 계급입니까? 예.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는 돈에 따라 차등은 당연히 있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이제 이 사회는 돈이 아니고 돈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신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신분 질서가 분명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보통 중세 사람들은 세 종류로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하는 자, 그 다음 싸우는 자, 일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성직자죠. 예, 싸우는 자, 이 사람들이 정치 집단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귀족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자,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세모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주종제도, 주종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거죠. 예, 자, 정리해볼까요? 주종제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기 장원이라고 부르는 네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하는 자들이겠죠.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오른쪽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려고 쌤이 일부러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싸우는 자라고 생각하시고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 이제부터 주종제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주종제도 안에도 여러분 사람들 간에는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상하관계냐면 여기는 인간관계가 두 가지죠. 주군이냐 봉신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하가 될 수도 있고 신하 위에 있는 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주군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상급자. 이들 간에는 거의 여러분이 만일 귀족이라면 유럽 사회에서의 적어도 기사 이상의 집단에 속한다면 여러분은 다 이 주종제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주종제도 안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어요. A, B, C 관계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봅시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C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급자는 B죠. 여러분의 하급자는 D입니다. 그죠? C에게 B는 주군이고요. C에게 D는 봉신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D의 입장에서 보면 C가 자기 주군이고요. E가 자기 봉신입니다. 되셨나요? 예. 이런 게 주군 봉신의 관계인데, 자, 주군과 봉신의 관계는 여러분,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주고받는다? 예, give and take입니다. 자, 뭘 준다? 주군은 반드시 봉신에게 뭘 줘야 주군 봉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안 주는 관계는 절대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뭘 주느냐? 저기 있네요, 쌤이. 봉토라고 되어 있네요. 봉토가 뭡니까? 토지입니다, 토지. 우리 fif라고 부르는 거고, 어떤 영역에 토지를, 땅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정치적, 행정적 권한까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토지의 소유권, 조세권, 정치적 통제권 모든 것을 다 주는다는 개념으로 그 지역의 지배권 자체를 완벽하게 넘기는 게 여러분 봉토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제 A는 B에게 자기 봉토의 일부분을 넘긴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과학영재학교라는 지금 영토가 있습니다. 아주 큰 영토의 주구는 납니다. 네, 박인수 선생님입니다. A입니다. 내가. 그래서 나는 B에게 예를 들어서 김동화 쌤한테 선생님이 이걸 넘겼습니다. 다 넘긴 거 아니고요. 당연히 나의 봉신을 삼으면서 김동화 쌤한테 예를 들어서 형설관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설관 지역을. 그래서 나는 형설관 지역의 봉토로 김동화 쌤한테 이걸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김동화 쌤 형설관의 주인이잖아요. 형설관의 주인인 김동화 선생님은 형설관 1층을 김진실 쌤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C가 김진실 쌤 되겠죠. 김진실 선생님은 형설관의 1층을 다시 강재순 쌤한테 1층에 1호를 101호 학부 사무실을 강재순 쌤한테 넘겼습니다. 그럼 강재순 쌤 D가 됩니다. 강재순 선생님은 형설관의 1층에 1호실의 반을 한형근 쌤한테 넘겼습니다. 그럼 한형근 쌤 E가 되겠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A가 B에게, B가 C에게, C가 D에게, D가 E에게 토지를 계속 하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 체계적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걸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어떤 거냐면 그냥 자유인들끼리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원래 형설관 모두의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근데 C가 누군지, D가 누군지, E가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권한이 넘어간 이상은 그건 전적으로 B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B가 C에게 뭘 주든지 말든지는 한번 넘어간 권한은 안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통제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세를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그 땅이 내 땅이니까 A가 C에게도 D에게도 E에게도 야 세금 바쳐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한 권한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 질문할 테니까 자 일단 그러면 토지를 받은 가신 소위 봉신은 어떤 입장이냐. 자, 쌤이 김동화 쌤한테 B를 형설관에 다 넘겼잖아요. 형설관에서 춤을 추든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나는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그 땅은 김동화 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김동화 쌤이 그 땅을 떼어서 김진실 씨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도 나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B는요. 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왜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절대로 B에게. 그럼 B는 A에게 뭔가 또 줘야 돼요. 뭘 줘야 되느냐? 그게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군사적 충성입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토지를 주는 데는 당연히. 그래서 토지를 줬다는 얘기와 동시에 김동화 쌤은 나에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군사적으로 필요할 때 군대를 끌고 와서 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진실 쌤도 김동화 쌤이 부르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김동화 쌤을 보호해야 되고 강재순 쌤도 김진실 쌤을 보호해야 되고 한영근 쌤도 누구를 보호해야 되죠? 강재순을 보호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기브 앤 테이크 관계다 이 말입니다. 거기 쌤이 적어놨죠. 토지를 받은 가시는 그 대가로 대사가 아닙니다. 틀렸네요. 대가로 주군에게 군사적 충성을 한다. 주군이 부르면 군대를 데리고 주군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이는 원칙적으로 자유인 사이의 쌍무적 계약관계다. 이렇게 쌤이 적어놨습니다. 자, 자유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A, B, C, D, E는 누구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싫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서왕인데 김진수 쌤이 나 아서왕 싫어. 하면 이 관계는 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토지 나 안 해. 난 관계토항 찾아갈래. 이거 가능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거의 잘은.
근데 어쨌건 무슨 얘기냐면 다 독립적인 개체로 지배받거나 피지배받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계약 관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재밌는 거는 자,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땅이었다. A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내가 군사적 충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B, C, D, E에게 모두 군사적 충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군사적 충성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B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토지를 넘긴 이상 그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 그 다음에 B가 어떤 재하본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둘 수도 없고 어떤 권한이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하봉과 재하봉의 이 관계는 결국 어떤 결과를 빚느냐 하면 원래의 땅을 가지고 있던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A라는 사람의 권한을 어떻게 될까요? 약화시키는 거죠. 예. 중앙 집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E는 그 지역에서 왕입니다. 자기 지역, 자기의 영토 안에서는 형설관 101호의 반에서는 자기가 왕이고요. D는 그 외에 형설관 1층에서 자기가 왕이고요. C는 떼준 거 빼고는 자기가 왕이고요. 결국 뭐냐면 자기 영토에서 자기가 거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라는 권한이 중앙집권화가 전혀 되지 않고 각 지역별로 지역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자기가 쌍무적 계약관계를 맺어서 누군가에게 토지를 하봉하고 계속 하봉하고 이런 관계들이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높이 있다고 생각되는 왕의 입장은 어떻게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통제 불가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토 안에서 주군으로서의 권한밖에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것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이 지방의 강력한 힘을 가진 B, C, D, E, F 뭐 등등이 모두가 각 지역에서는 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서의 모든 영토에서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자기 영토 안에서는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세 봉건제의 지방 분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유럽은 권한이 중앙 집권화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터니까요. 지금 전란이니까요. 왕은 지금 자기가 이 수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2차 민족 대이동의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어떤 군대를 모집해야 되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의 영토를 떼줘서 봉신을 만들어서 봉신들로 하여금 자기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지역들이 전쟁을 하니까 고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 성체에 있는 주인이 자기 가까이에 있는 어떤 봉신을 만들어서 그 봉신들이 자기를 지키도록 그 협조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이제 주종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봉한다 이런 말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봉하는 이런 사적인 어떤 계약 관계를 통해서 귀족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봉건제도의 또 하나의 시스템은 장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적 시스템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은 삼각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 저만 선생님만 영주하겠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셋만 귀족하겠습니다. 자, 이 네모의 영역 안에서는 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형설관의 1층의 주인이라고 칩시다. 내가. 자, 그럼 저는 영주죠. 그럼 형설관 1층이라는 영토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평민? 예, 평민 맞는데요. 농노라고 부릅니다. 농노 그때는 썰프라고 부르죠. 노예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농노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부르냐 하면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세에 살았으면 여러분 어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라서 못 나가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분 못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걸 하나의 장원이라고 이 네모 단위를 장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을이죠. 일종의 여러분이 사는 촌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세 유럽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장원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평균 면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 평균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장원도 있고요. 엄청 큰 장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 뭐 30평 한 10개 정도 되는 10개는 너무 작나? 하여튼 그 정도
뭐 하여튼 자원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평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의 정확한 면적도 기록으로 안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센서스처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장원이라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가 있다면 이 장원은 여러분 그 울타리입니다. 전란 중이니까 어디를 나가겠습니까? 나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장원이 형성되는 것도 전부 다 투탁이라 그래서 그 주변에 살던 농민들이 전부 막 성이 있는 지역에 가면 성주한테 막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외적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성문화로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락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뭐 그걸 우리 흔히 이제 투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이제 의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주가 그걸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인신적으로. 그 대가로 이제 농노는 그 지역에서 영주의 신분 밑에서 여러분 노동을 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원의 거주자들 중에는 농노 말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사람 말고 자유농도 있습니다. 일부 한 10%? 자, 그렇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은 다 뭡니까? 거의 이주의 자유가 없는 농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에 살았다 이러면 농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장원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떠냐 하면 여기는 영주 한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 다 농노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농노와 영주 간에도 여러분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주어집니다. 자, 영주는 농노에게 뭘 주느냐 하면 역시 이거 토지를 주긴 주는데 이거는 소유권이 아닙니다. 행정권, 정치권 이런 거 아닙니다. 토지를 빌려주는 거죠. 쓸 수 있게 소위 우리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주는 거고요. 농노는 그 대가로 영주에게 각종의 땅을 쓰는 대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지대라 그러죠. 선생님이 자본주의적 관계에서도 선생님이 땅을 빌리면 그 지대를 주인에게 내야 됩니다. 그죠? 그 지대, 여기 지대. 그 다음에 지대 외에도 농노가 영주에게 바치는 거 많습니다. 각종의 세금이 있습니다. 영주는 이게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그 지역에서는 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장원에서 쓰는 그 농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여러분 별게 다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게 인두세, 사람이 머리당 붙이는 세, 그 다음에 뭐 결혼세, 결혼하면 세금, 죽으면 사망하는 사망세, 그 다음에 아들에게 뭘 넘기는 상속세, 뭐 오늘날도 우리 상속세가 있지만 숟가락이라도 하나 아들에게 줬다, 뭐 하여튼 온갖 가지 세금이 중세 장원에 있습니다. 이 장원은 뭐 영주가 공통적으로 내는 세금도 있지만 영주에 자의적으로 붙이는 세금도 있기 때문에 각 장원마다 세금의 그 크기나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또 공납은 뭐냐면 세금 외에 또 일종의 관습적으로 바치는 것들, 뭐 계란이라든지 뭐 꿀이라든지 뭐 진귀한 물건이라든지 영주의 딸이 결혼하면 뭐 결혼식에 보내는 뭐 축하금이라든지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것들을 농노는 영주에게 바칩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권한이 아니고 빌려서 쓸 수 있는 권한을 빌려서 그 땅을 개간을 하고 거기서 얻는 걸 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좀 먹고 그 다음에 상당한 부분을 지대로 바치거나 세금으로 바치거나 공납으로 바치는 시스템. 자, 이 관계는요. 자유인들 간의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아까 주종제에서 봤던 것처럼 뭐 농노는 이 땅에서 못 나갑니다. 처음에는 의탁을 하려고 들어간 거지만 이게 시스템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장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예속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지배 예속 관계입니다. 농노가 만약에 도망을 간다. 장원에서 영주에겐 추격권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추노라고 그러죠. 추노. 노예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농노를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권을 사용해서 농노를 잡아다 다시 이제 가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농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도시라는 게 생기면 농노가 다른 지역으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지겠지만 초기에는 10세기, 11세기에는 이제 농노는 어쨌든 자기 장원 내에서 영원히 사는 절대로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존재, 인신적 속박을 겪는 토지에 묶여있는 존재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우리가 다 합해보면 이제 세무뇌물을 합해보면 주종제도는 귀족들 간의 상하관계, 토지 봉신 이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맺어지는 자유인들 간의 계약관계고 장원으로 내려오면 그 영주들이 각 자기의 영역 내에서는
농노를 부려서 강제적 노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수치를 하고 뭐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농노를 거기에 예속시켜 놓는 그런 관계. 이거 전체를 우리는 흔히 퓨달 시스템, 봉건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여러분 왼쪽에 있는 집 두 개를 설명을 한 거고요. 중세 유럽의 10세기, 11세기 사회에서 위에 있던 우리의 주종제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건 정치적으로 이 사회는 권력이 중앙집권화되지 못하는 왕권이 약한 지방분권화된 사회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모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신분사회라는 게 여러분 분명하시죠? 농노는 영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유로운 신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 선, 주종제도와 장원을 가르는 이 선은 신분제죠. 이 신분제가 엄격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떨까요? 장원을 보시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상거래가 굉장히 안 되죠. 상업적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 뭡니까? 폐쇄적인 농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밖으로 물건을 못 사러 가니까 중요한 물건이나 필수적인 물건 다 안에서 거의 다 만들어냅니다. 이거 자급자족적인 거죠. 그래서 한 장원은 거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자급자족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서 뭐 구두 만드는 사람 구두 만들고 뭐 빵 만드는 사람 빵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되는 거죠. 교환이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상업이 거의 발전하지 못하는 농촌경제사회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세 봉건제의 왼쪽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자, 오른쪽 거 이제 긴지교 로만 가톨릭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세 교회는요, 여러분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중세 교회는 흔히 이야기하는 그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몹시 다릅니다, 여러분. 중세에는 이제 로만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유럽 사회에 자리를 잡았죠. 여러분 그리스 정교하고 로마 카톨릭 갈라지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몹시 다르다. 어떤 의미냐 하면 중세 교회는 선생님이 거기 정리해놨네요. 첫 번째 정치 권력체입니다.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교 분리 사회이기 때문에 무슨 교회 지도자가 왕이 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왕은 있지만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이라르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계층이 있죠. 밑에 뭐 아주 지방에 있는 지방의 성직자, 사제들부터 시작해서 뭐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까지 올라가는 시스템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거의 이 성직자 집단은 거의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세속군주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게 교황의 힘이 되게 세죠. 특히 10세기, 11세기가 되면 교회 권력이 일반 왕권이 약했으니까 왕보다 더 셉니다. 전체 유럽에 거의 왕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10세기, 11세기에 교황이 카노스의 굴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77년에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그때 뭐죠? 황제를 황제 이름이 하이니 4세인가? 그렇죠? 예, 그 황제를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눈밭에 엎드려 석고대죄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만큼 왕이 국왕의 권한이 너무 약해서 교황에게 빌기까지 했던 사건 1077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막강한 힘을 기두른 게 교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단순한 정치 권력체뿐만 아니고 경제 권력체입니다. 영주처럼 어마어마한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보통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세가 무너질 때쯤에는 교회령을 국가가 다 몰수하거든요. 수돈 재산 몰수하고. 그러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교회령입니다. 전체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교회가 갖고 있었다. 교회는, 여기는 4분의 1 나오는데요. 뭐 이거 프로테이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이 교회의 거죠. 그 다음에 기부, 뭐 부자들이 당연히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교회에 돈을 내는 걸 굉장히 장려하던 사회였고 11조라고 해서 10분의 1조를 당연히 모든 유럽인들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자입니다.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재판권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재판 말하는 건데요. 이단으로 신문이 되거나 이단이 파문이 되면 파문이라고 여러분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파문이란 말인데 이거는 뭐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전체 유럽 사회가 여러분 기독교이고 로만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 교리에서 어긋난다.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이 사람은 죽여도 그 당시에는 악마를 죽인 게 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법적 보호 자체가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카노사의 굴욕도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켜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황제가 막 겁이 나서 돌아와서 싹싹 빌면서 교황님한테 빈 거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어마어마한 권력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여러분 단순히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정치적 권한도 사용해서 왕까지도 막 흔들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고 모든 유럽의 정신을 잡고 있었던 게 교회입니다. 로만 가톨릭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세에 태어났다면 응애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세례받기 시작해서 죽을 때 종부성사까지 모든 여러분의 삶은 로만 가톨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랄까 학문 체계나 철학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교회와 연결이 되죠. 미술이나 음악이나 모든 게 교회가 지배를 하는 그게 중세 유럽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는 몹시 다르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세 사회 특징 요거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권이 미약하고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된 당연히 지방 분권 사회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농노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자급자족적 농촌경제 뭐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신분적 차이가 분명한 엄격한 신분사회 기독교가 지배하는 신중심적 문화에 기반한 사회 뭐 이렇게 중세사회의 특징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세의 세 계층 한번 그림 보시고 오늘 수업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